자, 2권 언어 기능 영역에서 가장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장으로 쓰기. 우리가 과목명으로는 장문 이렇게 얘기하죠. 자, 쓰기에는 우리 칠판 보시면 알고 또 교재도 있습니다. 쓰기에는 한번 보시죠. 주관식 5문항, 객관식 5문항, 총 10문항이 출제됩니다. 그야말로 쓰기니까 이제 주관식 5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1절, 2절로 나눴는데 1절은 쓰기의 단계에서 객관식 문항에 대한 집중 공략, 2절은 이제 창의적 이해에서 주관식 5문항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쓰기의 단계는 일반론으로 보면 주제 설정, 자료 수집, 구성, 전개, 집필, 태고 이러죠. 그죠? 쓰기의 단계 과정이.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4가지는 전반적으로 연기를 해뒀고,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은 이제 쓰기에 있어서 객관식의 문제 유형 토대로 언급을 한 겁니다. 뭐 이런 과정으로 수업을 해나갈 거고요. 자, 우리 234쪽 기출문제 있죠. 그 전에 몇 가지 앞에 한번 훑어봅시다. 쓰기는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그죠?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능력 시험이나 다음에 또 공무원 시험에 쓰기에는 이와 같이 객관식만 나옵니다. 실제로 글을 쓰는 그와 같은 문항은 출제되지 않죠. 뭐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런 장문에서의 여러 가지 과정, 익혀야 돼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객관식 1절은 뭐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주관식에 대해서 집중 공략해서 학습적 효율성을 좀 더 높여야 될 거예요. 자, 출제 경향과 평가 요소 232쪽입니다. 자, 이렇듯이 그 도표에 보면은 쓰기 영역은 총문항이 10문항인데 주관식이 5문항입니다. 자, 단계별 평가에서 첫 번째 주제 설정, 그 다음 자료 수집과 활용, 구성은 주로 이제 개요 작성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전개는 집필입니다. 단락의 요건과 구조라든지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어느 정도 어떻게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금방 여기 판수도 해뒀습니다면 여기 네 번째까지가 객관식 유형이고, 이제 창의적 이해에서 주관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5문항은 1번 짧은 글짓기, 어휘 수준의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그래서 어휘 영역에서 2문제가 주관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항은 어휘에서 주관식이 뭐냐 하면은 그 크로스워드입니까? 그 10점말 풀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쓰기 영역에서 이제 주관식 문제로 첫 번째 짧은 문장 완성하기, 어휘를 주고, 그 다음 주제문 작성, 표제를 적어라, 부제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또 뒷받침 문장 쓰기도 있고, 자료 수집 활용도 문제 제기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건에 맞는 글을 쓰기, 일단 뭐 몇 자 이렇게 얘기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적으라 하는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죠. 막 이런 유형으로 주관식도 5문항입니다. 자, 연습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학습 전략에 한번 읽어 두실 게, 수능의 논술처럼 깊이 있는 논증, 논리적 증명까지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 형식으로 표현하고 뒷받침 문장 적고 하니까 쓰기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약간 훈련만 된다면 큰 무리수가 없어요. 둘째 단락, 내용의 이해 수준에 머물러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평가 기준 같은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평가 기준 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몇 점 받고 A급이고 B급이고 C급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니까요. 그런 점도 명확하게 기준별 양상, 이 평가 기준을 잘 보시고 훈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 먼저 주제 설정.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가? 주어진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 다음 자료 수집. 주제에 맞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셋째 줄에 보면 그림이나 통계 자료 있죠. 그죠? 뭐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 그것을 표지에 걸맞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다음에 구성은 구성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특히 개요 작성에서 우리 그 개요 완성형과 개요 수정형, 수정 보완형이 많이 나옵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자, 전개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죠. 글 전반적인 내용이 논리적 흐름에 맞춰 글의 내용이 제대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자, 이렇게
전략적 토대를 한번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한번 해석해 두시고요. 자, 먼저 기출문제 분석 들어갑시다.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이든지 교과서가 없죠. 물론 수능시험에는 그 교과 과정이 교육 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건 제도권의 교육이고요. 우리 일반적인 이런 자격증 시험에서는 또는 뭐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공무원 이런 여러 등속의 시험은 뭘까요? 그 교과서라는 게 없잖아요, 특정하게. 그러면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뭐다? 기출문제라는 것 명심하시고 한번 보시죠. 01번 다음은 커피와 차의 카페인. 여러분 카페인 커피에 많이 섞여 있고 또 뭐 다른 그 코코아 같은 데도 코코넛에도 카페인이 좀 있어요. 흥분제, 이뇨제, 뭐 오줌 잘 나오게 하는 또 강심제 등으로 쓰입니다. 중독성이 좀 있죠. 카페인 많이 먹으면 섭취하면 조금 몸에 해롭습니다만 함량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종합해 한 편에 완성된 글을 쓰고자 합니다. 가장 적절한 것. 자, 인스턴트, 용량 150, 카페인 함량 뭐 전부 150 맞췄죠. 수치에 대부분 40에서 108, 다음에 원두 110에서 150, 원두가 가장 높네. 카페인 함량에. 다음에 디카페인 2에서 5, 캔 커피 있죠. 캔은 80이다. 인스턴트로, 다음에 원두로, 이건 약간의 조리 방법과 통하죠, 그죠? 제품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1번 우려낸차, 카페인, 용량은 150ml입니다. 9에서 33, 3번 우려낸차 20에서 46, 5번 우려낸차는 20에서 50, 인스턴트 차는 24에서 131. 그러니까 이제 원두가 가장 카페인 함량이 높고, 인스턴트 차에도 굉장히 높네요. 주어진 자료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커피와 차 이렇게 해서 주어진 자료를 원용해서 글을 쓰기 위한 주제를 추리하는데 이 둘 이상의 자료가 나올 때는 공통적 요소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통적 요소를 뽑아다가 이를 포괄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장으로 형성하면 돼요. 자, 답은 커피와 차는 조리법에 따라 뭐 인스턴트로, 원두로, 디카페인 캔으로 조리법이죠. 1번 우려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조리 방법에 따라 조리 방법의 공통점 하나 기준 잡고요. 카페인 함량의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선별해서 마셔야 한다가 이 도표를 해석한 주제입니다. 그죠? 표 해석 문제다 이렇게 보이죠. 자, 2번 갑니다. 이메일 인터넷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모은 자료들입니다. 글의 주제에 적합하도록 자료 활용 능력,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언어학자 여러분들 보면은 그 데브르테너는 이메일은 속도 때문에 다른 의사소통 방식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실 글보다는 말이 더 공격적입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같은 공간에 없잖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공간에는 없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특징 때문에 셋째 줄이에요. 화가 난 상태에서 이메일을 썼다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대해서 욕설, 비열을 남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이메일을 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려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 니은 볼까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주고받는 이메일에서 애매모호한 제목, 물음이라든지, 그러면 스팸 메일과 혼동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수신인, 받는 사람이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을 써라. 엄마 생일, 또는 합격 축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신인이, 이게 어떤 메일이구나, 이런 정도를 짐작하게끔 써라는 얘기예요. 셋째, 긴급 이메일. 요즘 긴급이란 말이 하도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긴급,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급하다 급해, 바쁘다 바빠 이런 표현들을 많이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여유가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표현도 연결이 닿습니다만 이메일을 보내면서 에티켓으로 긴급, 허구한 날 긴급하면은 양측의 소중에 다름없다 이런 표현이 났죠. 그냥 정리를 하면 화가 난 상태에서 이메일 보낼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할 것. 두 번째, 수신인이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끔 그 제목을 써라. 세 번째, 긴급 이메일 같은 건 삼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로 지금 에티켓에 대한 글이 나와 있어요. 자료 활용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오답부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적절한 것이 나와 있겠죠. 오답에는
이 자료들은 이메일 에티켓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렇죠? 라는 시각에서 살펴보는데 적절하겠군.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죠. 화상으로만 보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면전에 없다는 이유로 비어나 욕설을 하면 곤란하겠죠. 자, 2번. 니는 이메일을 보편화되면서 스팸 메일 때문에 골치를 앓는 부정적 사회 현상과 관련된 예시죠. 그죠? 애매모호한 표현 쓰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신자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써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 이 자료들은 이메일 에티켓에서만 한정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글을 쓸 때도 참고로 삼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5번. 이것은 이메일을 통해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도 갖춰야 할 때도 긴급이야, 긴급 뉴스, 바쁘다 바빠 이래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말을 막 쏟아낸다거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경우에 조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말하기에도 다 뭡니까? 여기 이메일 에티켓에 대한 활용하라는 계획으로 적절합니다. 그런데 문항 예술해 보세요. 기획은 이메일이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 기획은 뭐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 이메일을 썼다. 그러면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표현이죠. 근데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그런 태도로 읽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기 나오는 지문, 자료를 활용하는 글쓰기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여 답이 되겠죠? 또 3번 거죠. 3번은 우리 일전에 한번 배운 바가 있습니다. 단락 구성 원리에 일관성, 완결성,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통일성에 대한. 그럼 통일성은 뭐냐? 소주저문의 논지에서 뒷받침 문장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통일성이었어요. 그럼 이 글에서 소주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난 내용을 고르면 답이 되겠죠. 자, 쌀 시장을 개방한 뒤 밑줄 그어봅시다. 국제시장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는 보장은 없다. 이게 보통 이럴 때는 첫 번째 리더하는 첫 번째 어는 문장에 소주점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대책, 그와 관련된 얘기가 언급이 되어야 통일성에 걸맞습니다. 시험에는 변수가 상존하는 국제곡물시장이 우리에게 유리하게끔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거되었고, 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자본이가 품종의 무영양은, 이건 쌀 품종과 무영양을 얘기한 것은, 그죠? 품종 언급한 것은 시장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또 거래량을 얘기했다. 관련될 듯 싶어도 거리에서 뭐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거리에서 가장 먼 내용은 여기 나오는 니은입니다. 기업과 니은은 서로 논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소주점으로 잡으면 니은이 답이겠다. 물론 나머지 선택지도 읽어봐야 연결이 닿겠죠. 통일성에 위배된 잘못된 문장은 니은이다. 알아두시고요. 4번 갑니다. 4번. 4번은 개요 완성형. 바로 옆에 5번은 개요의 수정 보완형 문제입니다. 개요를 딱 내려놓고요. 그 빈칸 메우기 형태가 개요 완성형입니다. 그러면은 개요의 세부적인 내용이 종속 범주고 좀 포괄하는 내용이 주요 논점. 그죠? 종속 논점, 주요 논점. 이런 상위 범주, 하위 범주의 관련성 속에서 개요를 잘 파악해야 돼요.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 G8 정상회담의 환경선언의 성과와 한계. 주제. 선진국 중심의 환경정책은 제3세계 희생을 원한다. 서른 본론 결론. 본론 3네요. 한번 봅시다. G8 정상회담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그 3-1 가번에 들어갈 내용이죠. 한계에 대한 내용에 속합니다. 그리고 3-11, 그리고 3-11, 3-12, 3-13은 얘네들 세 개는 뭘까? 바로 그 괄호 있는 부분의 종속 논점이고 가로는 주요 논점이 되겠죠. 따라서 3-11, 12, 13을 포괄하는 내용이 3-1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3-11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제어할 수 없음.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가 배제된 논의체라면 이 논의는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회의체. 이렇게 보는 게 옳죠, 그죠? 이를 포괄할 수 있다면은, 따라서 문항예술에 접근해서 연결해 두시고, 자, 이런 것은 뭐다? 개요 완성형 문제, 빈칸 메우기.
자, 그럼 계획 퇴고 문제입니다. 계획 수정 보완이니까요. 주제 1번은 숨겨진 빈곤대국이다. 5번입니다. 주제 바꿔. 자, 1번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론의 일자리를 통한 생계 해결이 어려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4례 완투설이 됐고요. 2번에 보면은 1번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떤가? 여기 유심히 볼까요? 사회보험의 사보험화로 저소득층에 가입 제한되었다. 의료보험 혜택 축소로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었다. 비정규직 확대와 반비례하는 고용보장제도, 이렇게 하위범주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하면 제목이 좀 범위가 넓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뭐 얘기가 좀 깁니다만은 문항 해설이 한번 보죠. 본문 2장에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라는 소제목이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정규직 종사자에게만 지역에 제한적으로 개방된 사회안전망으로 거기 나오는 2장에 본론 2를 쓰면은 이게 조금 이 범위가 넓긴 합니다만은 금방 얘기 드린 그 지문에 그런 선택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일본 사회보장제도라는 소제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규직 종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된 사회안전망 이런 정도로 소제목 붙이면 그 바로 밑에 사회보험의 사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 혜택 축소로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된다는 것을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율을 내려놓고 수정한 내용으로 보완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금방 언급한 내용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 한번 쭉 참고해서 연결해 두기 바랍니다. 자, 6번 한번 갈까요? 6번. 6번은 보기에 제시된 소주제문에 대한 뒷받침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은 이런 문제는요. 객관식에도 나오지만 객관식은 선택지가 있겠죠. 주관식도 충분히 나옵니다. 문장 완성. 그러니까 뒷받침 문장의 완성. 물론 조건도 줄 수도 있겠고요. 자, 최근 만화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현세 원작의 외인구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만화 원작인데 뭐로 영화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화와 영화는 그 예술상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또 차이점도 많습니다. 만화가 가진 고유한 속성 때문에 만화를 영화로 만들 때 몇 가지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 뒷받침 문장. 그러니까 만화를 영화로 제작할 때의 어려움을 얘기한 것은 여기 뒷받침 문장으로 적절할 겁니다. 오답 부분은 그 어려움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결말을 쓰니까 오답 1번. 만화의 특성, 영화의 특성을 알고 대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해석이 따라야겠죠. 장편 오답 1번입니다. 장편 연재 만화의 긴 내용을 한 편의 영화에 다 담아내기. 영화는 한계가 있죠. 시간에. 담아내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는 만화에 비해 2번 소재 제약이 있어 만화의 모든 소재를 영화할 수 없죠. 천국의 이런 신화 같은 이현세의 작품이 홀라당 벗고 원신이 성교 행위를 하고 이런 것을 조금 영화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실제 배우들이 연기를 통해서 연결되므로. 3번 컴퓨터 그래픽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만화가 보여주는 상상력. 만화는 컷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한 컷 한 컷. 그 장면 사이의 공백은 바로 많은 연상과 상상력을 부여합니다. 만화는 장면의 정적 불연속성으로 통해 독자의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갈래요. 그래서 이런 만화의 상상력을 다 영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죠. 네 번째, 만화에서 장면과 장면 사이의 긴장감. 그러니까 이게 연상 상상력에도 주지만 긴장감. 여러분 특히 이런 긴장감은 기승전결로 해결화되는 신문의 4컷짜리 만화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반전이 있고 아주 긴장감도 증폭되는 이런 것들. 장면의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영화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만화를 영화할 때의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한, 그러니까 뒷받침 문장으로 적절한 것이고. 자, 답이 되는 문항 예술해 봅시다. 만화에서는 대사를 많이 씁니다. 영화는 영상을 위주로 합니까? 영화에도 대사를 많이 써요. 그 당연하죠. 배우의 대사가 대사가 잘 안 달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영상을 먼저 찍고 얘기도 하겠죠. 목소리가 별로 안 어울린다면 더빙이라고 해서 녹음실에도 따로 대사를 녹음하기도 하는 이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화든 영화든 둘 다 대사를 중시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뒷받침 문장으로는 적절치 않으므로 답이 되겠다. 그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객관식이란 쉽다라가 아니라 쉽게 찾았지만 이런 문제 유형이 주관식으로 하는 주관식으로도 똑같이 제시되기 때문에 충분히 쓰는 연습도 아울러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출제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이에 따라서 이제 객관식을 집중 공약 5문항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 그 쓰기의 단계로 하나하나 분별력 있게 이론 수업하면서 도움닫기 예제로 문제 해결력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